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무엇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도 하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일 거라고 믿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특히나 가족이란 이유로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거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신과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제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긴 이야기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이라 하면 거의 50년, 60년 전 일이니 까마득한 일이죠. 그 시절 시골은 정말 뭐 하나 풍족한 게 없었어요. 가난이란 게 뭐랄까, 마치 숨막히는 공기처럼 항상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일을 돕고 방과 후엔 동생들 보살피느라 바빴죠. 그래도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고만고만한 살림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 형편은 그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어려웠어요. 어릴 적 엄마가 아프셨던 데다 제 밑으로 형제들도 여럿이었거든요. 중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께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죠. 학교를 그만둔 후에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부터 바느질이며 뜨개질을 배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작은 바느질 일감을 주셨는데 제가 손재주가 좋다는 칭찬을 듣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어요. 그래도 그 작은 일들이 저희 집엔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됐어요. 몇 푼이라도 보태야 했고 미싱 일의 달인이 되어갔죠. 그러다 20대 중반쯤 되면서 더 나은 일을 찾아보려고 도시로 올라갔어요. 시골에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도시에 와서 처음엔 막막했지만 운 좋게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당시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처음엔 그냥 성실히 일하고 착한 사람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사실 20대 중반 말만한 처녀라곤 해도 시골 출신의 남자랑은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제가 남자를 뭘 알았겠어요. 그냥 처음으로 저한테 다가와 준 사람이니까 또 성실하고 건실한 청년 같아 보였으니까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반에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는데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트럭 운전을 하다 보니 지방을 도는 일이 많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탓에 저는 아이들 양육을 혼자 도맡아야 했어요. 그땐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 그냥 서글펐어요. 복 없는 년, 남편 복도 없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다 큰 사건이 터졌죠.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건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남편에게 퍼부어댔는데 남편은 싹싹 비는 대신 헤어짐을 택하더군요. 미안해. 근데 나 어쩔 수 없었어. 나 당신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가졌던 감정은 연민이나 책임감 그런 것들이었어. 사랑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 여자는 사랑이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그런 감정 처음이야. 애순 씨가 내 운명인 것 같아. 기가 막혔죠. 말 그대로 기가 막혀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말이었어요. 내가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다는 남자에게 매달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심은 있었던 건지 재산 분할은 제대로 받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봐야 큰돈은 아니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나가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갔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낮 없이 바느질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때는 집에서 하던 일감이라도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힘들 때마다 아이들 얼굴 보며 참았어요. 우리 아들 둘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이런 생활이 몇 년이고 반복되었어요. 주변에선 어쩜 그렇게 혼자 아이들을 잘 키우냐며 대단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살아야 하니까 아이들 먹이고 입히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버틴 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침엔 일감 가져오느라 동네를 돌아다니고 밤엔 아이들 재운 뒤 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참고 다시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정말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지만 그걸로도 모자랄 때가 많았죠.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부족하단 소리를 듣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가뜩이나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주눅들까 걱정이 돼 더 많이 노력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조금씩 위로가 됐어요. 물론 한 번씩 아이들이 왜 아빠는 집에 없냐고 물어볼 땐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아빠가 멀리 가서 살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게 남동생이 둘이나 있어 가끔 아빠가 필요할 때면 남편 대신 남동생들이 도와줄 때도 있긴 했어요. 간혹 운동회 같은 날 있잖아요. 그마저도 남동생들이 본인들도 장가를 가게 되면서는 힘들어졌지만요.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저는 정말 애가 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그게 제겐 큰 자랑이고 위로였어요. 큰아들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며 자기 길을 찾아갔어요. 큰아들은 특히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뭐든지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 성실함 덕에 가게를 시작해서 자리도 잘 잡았어요. 처음엔 제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 며느리가 모든 걸 다 챙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공부를 위해 외국으로 떠난 뒤로 연락이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씩 소식을 전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몇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하더군요. 어릴 땐 그렇게 엄마 품을 찾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다 컸다고 그렇게 무심한 게 조금은 낯설기도 했죠. 그래도 아들이 먼 데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제가 굳이 연락하라고 닥달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대신 작은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마음을 주려고 했죠. 큰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는 자연스레 조금씩 물러나게 됐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저한테 잘했어요. 최소한 잘하는 척은 했죠. 가게 일도 힘들고 바쁜데도 집에 올 때마다 간단한 반찬이나 생필품을 챙겨오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처음에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낀 건 며느리가 제가 가게를 찾는 걸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였어요. 가끔 가게에 들러 청소나 잡다한 일을 도우려고 하면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대놓고는 아니지만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죠. 처음엔 그냥 저 혼자 민감하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관심을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조금씩 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 처음엔 고맙다고 했던 며느리가 나중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이런 건 잘 안 먹는다며 어차피 가지고 와봐야 죄다 버리게 되니 가져올 필요 없다고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손길이 쓸모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서운했어요. 솔직히 아무리 며느리들이 더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뚜렷해진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너무한다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큰아들 생일을 맞아 직접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는데 제가 가져온 음식은 뚜껑 한번 열어보지 않고 뒷전으로 밀어두더라고요. 우리 태호가 이 갈비찜이랑 잡채가 없으면 생일밥 먹은 것 같지가 않다고 해서 내가 가져온 건데. 예,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 비싸게 주고 차린 거거든요. 이건 뒀다 나중에 데워 먹을게요. 며느리는 제 성의를 그렇게 매번 무시하기 일쑤였고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았죠. 아들에게 며느리 태도에 대해 얘기를 꺼내면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래 자꾸 고리타분하게 참견하는 거 좋지 않다면서 오히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엔 상처가 커졌어요. 저는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노력을 특별히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해요 어머님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점점 어색해지는 가운데 며느리와 그나마 유지하던 관계마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며느리 부탁을 받고 손주를 봐주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가 바쁠 때면 항상 손주를 봐주곤 했어요. 저야 당연히 아이들이 필요하다는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가게 나갈 준비를 하면서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얼른 전화를 대신 받았어요. 양은주 씨 댁이죠? 제가 양은주 씨 번역일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력서 최종 검토 중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요. 예, 뭐든지 간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최근까지 대치동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럼 강사 일은 현재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강사라니요? 우리 며느리는 우리 손주 낳고 강사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 사업 돕느라고 바빠서 강사 일은 하지도 않아요. 뭘 잘못 알고 계시나 보네. 네? 그게 사실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전화를 끊었고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내가 뭔가 말실수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뒤늦게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전화를 건 사람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더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며느린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며느리 방 앞에서 몇 번을 서성였지만 차마 문을 두드리진 못했어요. 저 때문에 며느리의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그 말투 속에 숨겨진 서운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뭐 저한테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세요? 제 일 망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모양이다. 어머님 때문에 다 잡은 계약건 완전 물거품이 됐고요. 제 이력 뻥튀겠다고 이 바닥에 소문이 다 나서 저 완전 구라장이 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미안하다 큰아가. 내가 정말 모르고.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이야.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면 좋으냐.
내가 잘못 알았다고? 늙은이가 뭘 모르고 잘못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냐? 내가 다시 전화해서 수습이라도 해볼까? 어머님이 무슨 수로요? 이미 며느리라고 다 안다고 하셨다면서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번역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자기 경력을 살짝 부풀려 말을 했더라고요. 과거 며느리가 영어 강사로 오래 일을 했던 건 사실이었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저희 큰아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일을 오래 쉬었었는데 그 부분을 속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제가 담당자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린 거였고 제가 무심코 한 말로 곧 며느리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됐던 거예요. 그나마 잘 유지되던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날 이후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번 며느리에게 사과하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절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았죠. 그러는 한편 큰아들은 가게 운영을 핑계로 자주 저를 찾았어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죠. 처음에는 그래도 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말을 하니 부모로서 뭔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큰 돈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렵게 모은 적금 일부를 깨서 빌려줬어요. 아들은 고맙다며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는 그저 옆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크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한마디만 했어도 덜 섭섭했을 텐데 며느리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듯한 태도였죠. 주말이 되면 아들 부부는 가게 일이 바쁘다며 손주를 제게 맡기곤 했어요. 처음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서 기쁘게 돌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아이를 저희 집에 맡긴 뒤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피곤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제가 며느리에게 요즘 가게 일이 많이 힘든지 어떤지 물었더니 며느리는 대답 대신 네 어머님 하고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었죠. 예전 그 일로 제게 서운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 태도는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어머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며느리한테 다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면 배려했지. 단 한 번도 시집살이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저는 그간 며느리의 아버지까지도 살뜰히 챙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쪽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했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혼자 계신 양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반찬을 해서 찾아뵙기도 했고 김장철엔 김치를 따로 담가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바쁘니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마음이었죠. 며느리 친정아버진 항상 고맙다며 몇 번이고 연신 허리를 숙이곤 했어요. 하지만 며느린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댁에서 반찬통을 가져오면서 뭘 이런 걸 이라며 한마디만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제가 먼저 잘못한 게 있으니 며느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손주를 돌보다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놀다가 장난감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옆에 있던 나무 파편에 무릎이 쏠리면서 피가 나는 거 있죠. 너무 놀란 저는 바로 근처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는데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아니 어머님은 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애가 그렇게 피가 철철 나도록 대체 뭘 하고 계셨냐고요?
내가 집에서 뭘 했겠냐. 집안일 하느라 잠깐 눈 돌린 거지. 사내 애들이 다 그렇지 않니? 잠깐 사이에 일 치르고 사고 터지고. 그래도 다행히 별일 아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어.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애를 병원까지 데려가 놓고?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며느리인 저를 책망하기만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에게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제 작은 실수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런 제 노력이 며느리에겐 전혀 고마움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러 올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손주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다는 얘기를 꺼내더니 그 일 잊고선 또 반대로 너무 무심하다고 탓을 하고 나중에는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느리 말로는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말투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아이가 쓰는 말이 다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어머님 자꾸 사투리 쓰시잖아요. 이 동네에서 지방 사투리 티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쓰시니까 애가 그걸 배워서 친구들 사이에서 따라하나 봐요. 아니,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썼다고. 그렇다고 60평생 써온 말투를 내가 어떻게 버리냐. 안 그래? 요즘 애들 얼마나 빠르고 약삭 빠른데요. 애들이 너 서울 사람 아니지? 너 어디 지역 출신이지? 하면서 놀린대요.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내가 그래도 그동안은 참고 또 참았다만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제 하다 내 말투까지 네 귀에 거슬리니? 내 말투, 내 언어 습관까지도 네 입맛에 맞춰야 돼. 내가 무슨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고 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 억장이 무너지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아니, 그래서 계속 그런 말투를 애 앞에서 쓰시겠단 말씀이세요? 내가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직접 애를 돌보든지 왜 나한테 맡기니? 저희 사업 때문에 바쁜 거 알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그럼 어머님이 시터 비용이라도 주실 건가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손주를 돌봐주는 걸 돈으로 계산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아니, 내가 뭐 돈 받겠다고 했니? 그래도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어? 하고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님께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이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뭐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용돈을 받으면서 손주를 돌보는 게 잘못된 건가 싶기도 했고 며느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 황당하더군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한테 남아있던 모든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하나뿐인 손주가 정말 예뻤고 손주도 저를 할머니 하며 잘 따랐어요. 무엇보다 고생하는 저희 아들을 위한 일이니까 군말 없이 잘해왔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말을 아들에게 전하며 제 서운함을 털어놓았죠. 저는 당연히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요즘 가게 일이 얼마나 힘든데 엄마까지 보태야겠냐며 그 사람 스트레스가 더 커지겠다며 제 마음은 상관도 없이 며느리 걱정만 하는 거예요.
믿었던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그날 밤엔 마음이 뒤숭숭해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들내외와 일련의 일들로 어색한 사이가 된 이후였지만 그래도 손주 봐주는 일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 부부가 오래전부터 약속된 여행이 있다며 손주를 저희 집에 맡기고 떠나던 날이었죠. 손주는 평소처럼 밝고 명랑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말은 여전히 잘하고 장난도 치긴 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애가 괜히 막 제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자기 딴엔 숨긴다고 해도 어른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아이가 혼자 방 안에서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쓰였죠. 그런데 그날 밤 손주가 자려고 누웠을 때 갑자기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곧 죽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손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응,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는 이제 여기 못 산다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다른 데로 보낸대요. 할머니를 다른 데로 보낸다니? 그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뭐라고 하디? 어? 괜찮으니까 할미한테 다 말해봐. 어? 실은 그게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할머니가 여기 없으면 더 좋을 거라고 했어. 할머니를 어디에 치워버릴 거라고. 어차피 곧 죽을 거라고. 제 물음에 한참을 망설이던 손주는 그렇게 답을 하곤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주를 달래면서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지며 같이 울고 싶어지는 심정이더군요. 자세한 앞뒤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며느리가 절 속이고 무언가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강렬한 예감이 자꾸만 절 옥죄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주가 말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엄마가 뭘 잘못 말했나 보다. 너도 잘못 들은 거겠지라고 애써 웃으며 손주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말로 없애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지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떠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손주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원체 의젓하고 시근이 든 애거든요. 허튼 소린 하지 않는, 좀처럼 하지 않는 아이라서 그 말이 우연히 흘러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기분 탓이길 바랐지만 아이가 했던 말 하나하나가 자꾸 귀에 맴돌았죠. 할머니 곧 죽어요. 할머니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없으면 더 좋대요. 이런 말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날 내내 마음이 복잡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저를 없애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제가 괜히 겁을 먹은 걸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손주가 뭔가를 두고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름 아니라 손주의 휴대폰이었어요. 연락을 해 가지러 오라고 할까 하다가 며느리 반응도 한번 떠볼 겸 제가 가져다 주기로 했죠. 손주 휴대폰을 들고 손주네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복도 안쪽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입구가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몸을 숨기고 며느리의 통화를 듣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가 오가는 듯 했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는 몰라요. 당일까지도 모르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이젠 좀 반성할 나이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도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화 내용들이 너무 섬뜩하게 들려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는 단호했고 무언가 끔찍한 일을 철저히 계획한 사람처럼 들렸어요. 반성할 나이가 됐다는 말에선 알 수 없는 살기마저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여유 있게 말을 이어갔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비용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저희 남편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설득하면 이해할 거예요. 제 말 하나는 끝내주게 잘 듣는 놈이거든요. 니네 엄마가 우리 애도 다 망치고 우리 사업에도 방해된다고 밑밥을 많이 깔아놨죠. 벌써 완전 제 편이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더 있으면 들킬 것 같았고 이 상황에서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도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없는 게 낫다니, 금방 끝난다니,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저를 없애려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단 거였어요. 손주의 말과 방금의 대화들, 앞뒤가 맞아떨어져 가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경찰서를 떠올렸어요.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갓사돈, 바로 제 며느리 아버지였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경찰이란 사실이 떠올랐을 때 제가 반찬을 갖다 드리고 이것저것 챙겨드릴 때마다 연신 고마워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찾아달라고,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다며 말하던 게 떠올랐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폭로할 방법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아직 58세라 퇴직을 하지 않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말하기엔 증거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에 발길을 재촉했어요. 경찰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땐 막상 한참 동안 서성였어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저를 믿어줄지 아니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저를 더 몰아붙일지 모를 일이잖아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사돈 어른이 며느리에게 말을 흘리기라도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기 십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며느리의 아버지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보면서 느껴왔던 성품과 인상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우리 며느리가 어쩌다 그분을 아버지로 두고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됐나 싶을 정도로 박갓사돈은 늘 겸손하고 온화한 분이셨거든요. 게다가 지금 달리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안내데스크에서 박갓사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란 공간은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계속 떠올라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분 후 박갓사돈이 나왔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아니, 사돈어른, 여기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돈 어른,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눈물까지 보이시고. 저는 박갓사돈의 말을 듣자마자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려는 걸 틀어막으며 여태껏 며느리와 있었던 일들, 손주의 말, 그리고 며느리가 통화하던 섬뜩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제가 듣기에는 며느리가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박갓사돈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이야기하자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정말 그런 말을 들으신 거냐, 확실하냐 물으면서도 사돈의 표정에는 충격과 혼란이 묻어났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너무 분명히 들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셔야 한다. 반성할 나이가 됐다. 금방 끝난다. 이런 말들이요. 그냥 우연히 들은 말이라도 이건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가 이건 어떻게든 알아보겠습니다.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제가 꼭 확인할게요. 걱정 마시고 저 믿어보십시오.
혹시라도 그 아이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야 당연하지요. 그 아이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제가 통화 기록을 조사해보고 우리 애가 요즘 어떤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협이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돈은 말을 마치고 나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혼자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보단 바깥사돈이 진실을 밝혀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바깥사돈의 말을 믿고 그가 무언가를 밝혀낼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바깥사돈이 뭔가를 밝혀낼 줄 거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질까봐 마음을 졸이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바깥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알아냈으니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약속한 카페에서 만난 바깥사돈은 이전과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사돈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주가 요양원과 접촉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제가 친분 있는 동료 후배 형사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돈 몰래 진행하려고 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저를 몰래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막 집어넣는다는 게? 물론 정상적인 절차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었나 봐요. 충격보다도 씁쓸한 기분이 더 컸어요. 바깥사돈은 며느리가 요양원 측과 주고받은 통화와 이메일 내역을 조사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제 건강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하며 요양원 입소를 서두르려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바깥사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요양원과의 계약서 초안도 확보했는데 거기에 며느리가 이미 제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은주가 요양원 입소와 동시에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 이전 서류를 위조하려는 정황까지 발견됐습니다. 요양원 계약을 핑계로 사돈집을 처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목적이었구나. 내 집이, 내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 사돈은 제게 증거로 확보한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계약서 초안에는 제가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끔 위조된 서명이 있었고 며느리 이름으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 관련 메일도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하려고 아주 용을 쓴 것 같은 게 브로커까지 섭외를 했다더라고요.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증오스러웠는지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걸 밝혀내는 과정에서 바깥사돈이 겪은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요양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그쪽에서 협조를 꺼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경찰로서의 직책을 이용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료를 요청했고 결국 중요한 내역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메일과 계약서를 확인하면서 제 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도 믿기 힘들었지만 바깥사돈이 그걸 밝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하니 고마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 자식 일인데도 이렇게 솔직하게 알아보고 제게 전해준 것 자체가 사실 참 대단한 일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깥사돈은 며느리가 작성한 문서와 계약 관련 메일들을 경찰 내부 절차에 따라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명확히 드러날 테고 본인이 모두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죠. 사돈의 단호한 말에 저는 비로소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바카사돈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걸 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로 했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굳은 각오로 이 일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했던 짓들을 밝혀야 했고 저를 우습게 보고 속이려 했던 모든 행위를 똑똑히 알려줘야 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바깥사돈까지 한자리에 앉아있을 땐 공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바깥사돈이 입을 열자 며느리는 당황한 나머지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바깥사돈이 말을 끝냈을 땐 저희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며느리는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아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변명할 생각하지 마라. 증거가 다 있어. 통화 녹취에 이메일 계약서 초안까지 내가 다 확인했으니 거짓말할 생각 마라. 난 이미 너한테 엄청나게 실망했고 충격받았다. 제발 여기서 더 실망시키지는 마라. 아니 그럼 아빠가 내 뒷조사를 했단 말이야? 아빠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는 내 아빠잖아. 어떻게 어머님 말만 듣고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너한테 실망이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어른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쳤어? 배우자의 부모는 자고로 제2의 부모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 같은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며느리에게 바깥사돈은 호통을 쳤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순간 저도 움찔하고 움츠러들 정도였어요. 도연이 마저 알고 있었다. 그건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어떻게 알아요? 뭘요? 도연이가 들었단다. 네가 사돈 얘기를 하면서 없어져야 한다느니 죽어야 한다느니 그런 말 한 걸 그 어린애가 다 들었단 말이다. 그게 다 사실이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네가 인간이면 그런 짓을 할 순 없다. 난 이런 딸을 둔 적도 없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사돈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석고대자라도 해야지. 그래야 인간이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죄송하다고 말하던 며느리는 지 아버지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비는 걸 보고선 그제야 마음이 동했는지 결국 눈물을 보이며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그때 그 일, 큰 프로젝트 어머니 때문에 날렸다고 생각하고 난 뒤로 계속 꽁에 있었는데 사업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짓은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빌게요. 며느리는 울며 빌어댔지만 솔직히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아버지에게 혼나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였고 솔직히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뒤늦은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 사과를 듣고도 속이 풀리진 않았어요. 한동안 충격에 빠져 멍하니 앉아있던 아들도 제게와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뭐에 씌었었었나 봐. 애엄마 말만 믿고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었어.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넌 그때마다 도연애미 말만 들었지. 그러면서 날 예민한 사람 취급하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엄마 죄송해요. 네가 나한테 했던 거 이제 하나씩 갚아라. 내가 너희 부부한테 빌려준 돈도 그렇고 내 마음에 남긴 상처도 그렇고 지금 당장 돈부터 가져와라. 그 전까지 나는 널 용서해줄 마음이 없으니. 엄마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지. 지금 당장은. 나한테 애 맡겨두고 둘이 여행 다니고 즐길 돈은 있으면서 나한테 갚을 건 없다고? 난 오래 참았다. 기한 줄 테니 그 안으로 갚아.
그렇지 않으면 나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아들이라고 다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는 걸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배웠어. 자식이라고 있어봤자 지엠이 팔아넘기는 일만 하는데 뭘.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고 바깥사돈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하며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그날의 만남은 끝났지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드디어 며느리와 아들에게 제가 당했던 일을 되갚을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꾸민 일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아들도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단 판단을 내린 거였죠. 이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며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어요. 그러나 바깥사돈이 중재에 나섰고 결국 아들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사실 아이 양육권 문제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며느리도 그 점을 알고 있었는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깥사돈이 여기에 큰 역할을 했어요. 바깥사돈은 며느리가 저를 모함했던 사건들, 집을 처분하려 했던 계획, 그리고 손주에게 했던 부적절한 발언들까지 모두 증거로 모아 제출했어요. 손주도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했던 말들을 증언했어요. 손주가 들었던 통화 내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결국 법원에서는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모든 문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결국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아들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날의 아들은 제가 평생 보아온 모습 중 가장 처참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내가 너무 못됐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엄마를 지키지도 못하고. 아들은 한참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고 제 손을 잡곤 놓질 않더군요. 저는 사실 아직 그 모든 일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듯도 했어요. 결국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나 봐요.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렇게 서럽게 울어대는 아들을 보니 또 마음이 아픈 게 부모 마음이더군요. 한편 전 며느리는 이혼 이후로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다고 들었어요. 손주는 엄마를 만나길 거부했어요. 처음엔 아들도 아이와 엄마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손주가 거부하며 엄마와의 만남은 점점 끊기게 되었어요. 며느리 역시 자존심 때문에 손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바깥사돈은 이후로도 한동안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본인이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며 고개를 숙이셨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죄책감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다 큰 자식이 어디 부모 뜻대로 되나요? 며느리가 저한테 저런 짓을 꾸미다가 드러난 것도 바깥사돈 덕분이잖아요. 그 공이 컸으니 제가 뭐라고 그분을 탓하겠어요. 다만 아들이 이혼하고 나니까 굳이 바깥사돈과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을 일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도 가끔 저희 손주가 바깥사돈 댁에 다녀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손주한테 뭐라도 챙겨보내곤 해요. 반찬이든 과일이든 말이에요. 손주 통해 전해 들으니 그쪽도 딸을 완전히 놓진 못했나 봐요. 나무라고 질책하면서도 딸이 재산도 잃고 양육권도 잃고 또 아들에게 이혼당하며 일자리마저 잃었으니 모든 걸 잃어버린 딸 생각에 한숨을 푹푹 내쉬는 모양이더군요. 모든 걸 잃게 된 며느리와 달리 저희 아들은 이혼한 뒤로 정말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심하거나 멀게 느껴지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지고 저한테 깍듯하게 하는 중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퇴근길에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저한테 필요한 건 없는지 묻곤 해요. 손주 양육도 정말 책임감 있게 하고 있죠. 이혼한 지 한 2년쯤 지나게 됐을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다시 결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봤는데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도연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자기도 정신 차렸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던 날들을 떠올리면 가끔은 속이 답답해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도 많이 반성했고 또 이렇게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 앞에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 용서하고 다시 지내고 있어요. 가족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저는 요즘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손주는 제가 돌보는 날이 많지만 이젠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손주도 저를 정말 많이 따르고 제 말을 잘 들어줘서 오히려 그 아이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은 손주가 할머니는 내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정말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 제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끊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동네에서 뜨개질 모임도 나가고 거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지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세상 사는 재미도 느껴져요. 저는 지금 제 집에서 손주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구었던 집이고 그 안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젠 다신 누구한테도 이 집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손주와 함께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하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늘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저는 제 자존감과 가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만 여겼고 제 자리를 당연하게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왔는지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그 상처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무작정 이해하고 넘어가려 애쓰지 않을 겁니다. 저를 지키면서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